그 앞단은 제가 하고 거기 인재원이 뭐 역량 여기 하필 여기 하는 게 교육 내용이 역량 모델입니다. 그래서 4번 탁월한 인재 육성에 위한 함의 이거는 여기 있는 왕영민 교수님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또 둘이 같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좀 관점은 저는 이렇게 좀 서론에서는 문명과 국가론을 큰 틀로 보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국가론, 천하국가하고 발전국가를 보고, 세 번째는 그럼 역량국가는 뭔지를 보고, 네 번째는 지금 탁월한 인재,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지금 촛불혁명이나 빅데이터혁명 이후에 진짜 인류 르네상스가 나올 때 15세기 피렌체에서 이야기할 때 브릴리언트 마인드셋을 가지고 탁월한 인재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르네상스 빅뱅이 150년 동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딱 그 지점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탁월한 인재 이걸 키워드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인재원 비전에 보면 국민 주권과 K 이니시티브를 위한 탁월한 인재 양성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우리 국가인재원에서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5번은 결국 조금 거기 좁은 회랑을 썼던 에스모글루의 입장을 좀 비판하면서 이 내용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행정학이니까 뭐 행정학부터 출발하면 거기 국가론 하는 사람 중에 가이 피터스가 있습니다. 최근 1, 2년 전에 저서 중에 보면 이분이 본래는 제도만 하다가 드디어 행정 전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 역사적 뿌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다 이랬는데 이분 연구는 아직 유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다른 지역은 못 가거든요. 그리고 유럽 행정을 영미식이 있고 나폴레옹식, 이거는 거기 프랑스죠. 독일 행정이 있고 스칸디나비아식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 행정의 전통에서 뿌리가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더 확장하면 결국 이거 문맥론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뭐 한 국가론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걸 보통 사람이라도 오래 하고 있으면 가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그게 어떨까, 그래서 큰 틀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 이야기하는데 복지국가가 뭘까? 문명론으로 보면 그다음 영미는 어떤 국가일까? 그럼 동아시아는 어떤 국가인가?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거기 그 서구 사민주의 복지국가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킹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바이킹이라는 게 스칸디나비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든지 노르망디까지 가든지 심할 때는 지중해까지 갑니다. 그렇게 한 배를 타고 그 바이킹들이 전쟁을 하러 오면 거기는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상용사도 생기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가족들, 다친 사람에 대한 다친 사람과 가족을 그 공동체 케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동안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 거냐. 남자들이 다 나오고 여자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족처럼.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가라는 게 그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가능했다. 그게 거기 대공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독일 같은 경우는 군비 확장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루즈벨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정부를 했던 것 같고요. 뉴딜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사람의 투자를 한 거죠. 복지국가가. 이게 나중에 그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까지 연결되는데, 그 결국 그 뿌리는 복지국가라는 거는 이 바이킹 문화에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문맥론으로 봐야 제 모습이 보이는 거다. 이게 문명과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영미국가는 뭐냐 하면, 영미국가는 이 전통을 끊임없이 지킵니다. 그 영국이 1066년에 본래 바이킹이 노르망디를 점령합니다. 프랑스 귀족이 된 거죠. 그러다 그 배를 타고 가지고 영국 앵글로색슨을 정복하거든요. 정복 왕조입니다. 그 지배계급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밑에 비지배계급은 그 영국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를. 이럴 경우에는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정부라는 것은 약탈국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 것과 식민지 조선 사람의 관계가 그 11세기에 영국에서 더 극악하게 벌어졌던 거죠.
수탈과 착취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국 사람들이 생각 국가가는 악이구나. 아니면 아주 잘 봐줘도 그냥 필요 악이다. 그래 액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명제를 하는 거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게 영미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마인드거든요. 이게 루즈벨트 행정국가에서 조금 개선되는 척 하다가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다시 돌아간 거고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했던 그 뭐 정보 효율부나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최소 국가거든요. 이런 전통은 영미권의 고유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뭐냐면 뭐 학습 국가죠. 공자가 학위습지 부력 예로 이건 그러니까 지금 BC 5세기입니다. BC 5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까지 싱가포르까지 이겁니다. 그냥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때 인구가 한 2천에서 2,500만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수당에 가서 천자문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그 외국어를 10대 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뭡니까?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은 천자문이 영어로 바뀐 게 불가하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 뭐냐면 학습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학습 국가 이게 잘 맞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미국이나 지금 이런 데서 뭐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수지킴인가 뭐 AI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동아시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학습에 문명적으로 익숙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특징으로 집으면 뭐 학습 국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그 포용과 혁신에도 에스모글루 좁은 회랑 이걸 많이 보고 했는데 국가적으로는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 특히 강한 국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앵글로 섹션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냥 에스모글루가 하는 거는 강한 시민사회와 강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좁은 해랑은 영미권 국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명론의 입장에서 보면 영미권이 강한 국가냐? 아니거든요. 작은 국가, 약한 국가입니다. 뭐 국가론에 보면 국가 자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능력, 강도, 경도 이런 개념으로 적용해봐도 영미권 국가는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에스모글루는 그냥 경제학자가 틀린 정치학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에 보면 그 우드로 윌슨이 1887년에 한 20몇 페이지 될까 말까 하는 논문을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정치행정 이원론인데요. 그 뭐 미국 행정도 정치를 닮아가 부패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쪼개야 된다는 거고 작은 정부는 이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영미국가는 약한 국가, 강한 시민사회 혹은 약한 국가, 강한 시장 이렇게 봐야지 에스모글루식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런 건 논쟁점이 있고 국가론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모글루 이야기는 틀립니다. 그러면 강한 국가는 어디냐면 동아시아 국가죠. 국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주나라 그러니까 BC 1000년이 주례가 생기는데요. 주문공이 그 주례를 통해 가지고 만든 국가 설계 그걸 보면 강한 국가거든요. 그 대신에 이게 군주권에 대한 견제가 약한 시민사회고 조선도 나중에 군신 공치를 한다는데 백성은 넘고 군왕과 신하 사이에 같이 공동으로 통치한다 이런 건데 결국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입니다. 그 에스모글루 이야기를 보면 결국 뭐 그게 똑같은데요. 그 독재적 리바이든이죠. 리바이든이란 자체가 아주 영미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만약에 통제제대 하면 독재적 리바이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동아시아 국가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 족쇄를 찬 시민사회에서 통제를 받는 국가가 좋은 국가인데 좁은 회랑이고 그게 영미권이라고 보는데 아니죠. 그런 것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거기 영양국가는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발전국가는 독재적 리바이든 전통적인 국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 이랬는데 그러니까 강한 관료권, 약한 시민사회, 동아시아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포용국가나 영양국가라는 건 족쇄를 찬 그러니까 강한 국가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 이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족쇄를 찬 리바이든 좁은 해랑을 건너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강한 국가하면
그 사람의 문제로 보면 국가공무원 역량 강화 이런 거고요. 강한 시민사회, 결국 국가가 국민 역량 정진을 지원하고 브릴리언트 마인드스를 양성해내는 것, 강한 시민사회를 함양하는 게 그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역량국가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론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 국가론이 있는 거죠. 발전국가 있고, 그게 동아시아가 지금 중국이 하려고, 시진핑이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심플하거든요. 아편 전쟁 이전의 동아시아 체제를 적어도 지역에서는 돌아가겠다. 그러려면 거기 홍콩을 먹어야 되고 대만을 복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오가 못했던 일을 시진핑과 그 동료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의 기점이 아편 전쟁인데요. 1842년에 그 이전까지는 그냥 동아시아 국가로는 학습 국가도 있지만 천하 국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대언이나 지금 그 빛의 혁명, 촛불 혁명이 나와가지고 한국이 새로운 자리를 잡는 이굴 때까지를 뭐 발전 국가의 지속과 온전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지금은 한국이 세계 G7 혹은 G10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건 이럴 때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면 그 인류 르네상스 역량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념적으로 그 시대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 시간 주시면 앞으로 한 20분 남았는데 그 큰 틀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거기 박동서 이한빈의 그 발전행정론, 여기서 발전국가로 그냥 잔슨이 이야기하는 일본 통상성을 분석했던 그 행정국가, 발전국가, 그거는 한국에서 있었던 발전국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배한 개념이 아니고, 여기 박동서 일군의 발전론자들이 했던 거는 그 발전 행정 결국 발전 국가론인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발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박 교수님이 63년에 인디아나 세미나를 가시거든요. 그 리거스, 하와이에 있던 리거스 초청으로 가는데 이때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동서문화센터에서 시니어로 한 1년 계십니다. 요때 발전론을 처음 접합니다. 세미나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교 행정이었는데 발전 행정으로 간 거고요. 그때 재밌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와이에서 여기 있는 교육학하는 정범모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유학을 하고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 하와이에 왔다가 두 분이 의기투합합니다. 발전론인 것 같다.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분야별로, 재밌는 거는 이 행정학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찾았습니다. 역사, 교육, 경제, 사회, 언론, 정보, 지리, 행정학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8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스터디를 해가지고 발전론 서술이라는 책을 64년에 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발전론의 시초고요. 이건 본래 리거스의 생태론적 방법론, 요걸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아울러가지고 학제적으로 연구하자. 처음에 행정학과 가면 학제적 연구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발전론자들은 발전 행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가 발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발전 행정이 아니고 발전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한국에서 발전 행정하는 게 사회과학의 하위 분야, 정치학, 경제학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 노렸던 거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이런 정범목 교육학 하시는 분이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 발전용 서술이라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행정론, 이게 72년 초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61년에 나온 박동수 선생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죠. 그걸 번역했는데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발전, 이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한빈 선생이 그 뒤에도 국가 발전의 이론과 전략, 이런 책을 씁니다. 네. 이런 책들이 포인트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행정학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 개화론자들이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거 국가론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학제적 범위로 좀 넓혀가지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거기 이런 이야기 하면 잔선의 거기 발전국가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본래 우리나라가 지금 60년대 64년부터 해가지고 80년 신군부가 등장할 때까지 발전론이라는 건 이 내용이거든요. 발전 행정을 한 게 아니고 발전 국가론을 한 겁니다.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모일 건가. 그럴 때 그 불균형적으로 그 관료제가 발달했으니까 관료제를 플래그십으로 이렇게 기선으로 본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이분들이 그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세대들 동아시를 철저하게 부정하거든요. 여기 그 박동수 선생님 논문에 보면 한국 관료제 역사적 전개할 때 한국 관료제는 썩었다는 거거든요. 디펜던트 이런 말을 기생충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서방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역설적입니다. 천하국가랑 똑같거든요. 능력 발전, 행정 역량을 키워야 된다. 동아시아를 부정했는데 이건 5천년 동안 해온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개혁 방향은 동아시아의 능력 발전, 역량 강화. 이건 공자 이후에 신자유주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의 맥락은 딱 이겁니다. 이건 서구의 복지국가하고 대비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나머지는 이게 대학 연의보에 나는 천하국가론이거든요. 천하국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이 인재 발굴 역량 강화다. 그러니까 과거제, 그 다음에 관료의 역량 강화,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동아시아 전통도 그냥 역량국가입니다. 천하국가면 뭐지 중용에부터 국영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관료들을 군신을 몸으로 봅니다. 서민을 백성들을 자식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만 조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대학이 있고 대학연의가 있고 대학연의보고 있고 대학윤의가 있습니다. 저처럼 국가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대학은 주의가 있는데 이 성리학 관점이고요. 대학연의는 심학이라고 그 제자 진덕수가 했는데 이거는 심학입니다. 성리학의 한 분파고요. 대학연의보는 그 사이에 원나라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학으로 나중에 거기 정조가 하는데 사람들은 성리학하고 양명학하고 크게 다르게 보거든요. 성리학은 질을 강조하고 양명학은 행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요즘 AI를 보십시오. AI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컨셉입니다. 머리로 하고요. 나중에는 피지컬로 가거든요. 올해 그 CES 보면 피지컬 AI가 다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행위거든요. 머리가 차고 나면 양명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삼강령 8.5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연의는 심학이기 때문에 머리까지,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제가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 가면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국 팽천화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조는 이것 두 개를 다 합치죠. 앞에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게 천하국가란 말이 이때 이게 본래 동양은 표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용 말고 맹자 같은 경우는 천하 밑에 점 하나 찍고 국 다음에 점 하나 찍고 가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천하국가가 천하와 국가와 가족입니다. 만약에 천하에 점을 찍으면 천하와 국가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이 없으면 천하국가 한 워드입니다. 워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연이 보는 이 개념을 147회에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제왕이란 말을 여기는 유천하국가자, 천하국가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원나라는 세계 제국을 천하국가라고 봤기 때문에 명나라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 역량입니다. 아까 성리학까지는 개인의 수시니까 개인 역량이고요. 여기는 제도 역량이거든요. 이 제도 역량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역량 강화입니다. 이걸 정조가 이어가지고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걸 국정 목표로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재 발탁과 역량 강화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게 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에는 아까 했던 발전국가론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해석으로서 국가론 하면 동아시아 국가는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영양국가입니다. 거기 앞에 보시면 천하국가도 키워드는 영양이고, 발전국가도 키워드는 영양이고,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도 키워드는 사람의 투자는 영양이고요. 포용국가도 영양이고요. 영양국가도 영양입니다. 이게 캐퍼빌리티죠. 커피턴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면 참여정부 때 사회투자국가론 이렇게 할 때 워딩이 하나입니다. 사람에 투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복지가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그럴 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역량을 발현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혁신적 포용국가 할 때 이 포용과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근데 그걸 먹는 중간 개념이 뭐냐면 역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아시아 국가를 유심히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시대에 따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문명에서 역량국가 하면 천하국가론에서 보면 핵심 개념이 역량, 인재발굴, 역량 강화입니다. 이렇게 위해서 과거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제가 있었고요. 발전국가 똑같습니다. 그 앞에 천하국가를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었는데 동아시아적인 가치인 인재발굴과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량국가 컨템포러리하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때도 재구성하면 무조건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 거기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싱가포르 이야기할 때, 야, 역량국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니네들도 동아시아 전통이 있지 않니까. 거기도 흔쾌히 이야기하거든요. 그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은 어디든지 이야기하면 역량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북구라파가 복지국가이듯이 동아시아는 그냥 역량국가입니다. 제가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뭐 그냥 어떨 때는 가깝게 어떨 때는 멀게 이렇게 국가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한국 국가론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 물꼬를 여기 계신 성경윤 선생님, 박농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포용적 혁신국가로 터줬는데 그걸 좀 더 좁히면 뭐냐면 심플하거든요. 역량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때 그 여기 김영수 부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때 조이스 선생님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우리가 그 역량 기반 성장 혹은 국민 역량 성장을 만들 때도 그건 경제 파트의 또 다른 버전이거든요. 역량국가로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국가를 개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개인 역량, 제도 역량,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켜 가지고 하는 국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 역량을 정진시켜서 브릴리언트 마인드스 그러니까 뭐 탁월한 인재들을 양성해 갖고 국가 발전과 지금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발전 국가는 국가 발전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인류에 기여하는 국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라는 게 10년 촛불과 24년의 피처혁명 이게 국민주권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외화된 정치적인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바탕은 뭐냐 이럴 때 이야기를 갖고요. 시대적으로는 이게 인류 르네상스 그러니까 1400년 결정적 시점이라고 하는데 피렌체에 서구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근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였다면 지금 우리는 근대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초입이 있는데 거기가 다른 건 거기는 거기 그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1453년에 그 몰락하거든요. 동로마 망하는데 그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동아시아 가치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김기찬 교수님도 계신데 이건 결국 외연은 내부로 보면 그냥 국민주권 시대 역량국가 국민역량정진이고요. 그걸 외부로 확장하면 인류 르네상스로 가고 있고 K-이니셔티브고 인류 선도국가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게 오늘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탁월한 인재 이야기가 그 한스 바론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5세기에 거기 피렌체에 있던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면
거기 그 로마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로마의 성공이 재정을 통한 성공이냐 공화정을 통한 성공이냐 이럴 때 이 사람들 입장은 뚜렷합니다. 공화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면 왕이 통치하면 그 밑에가 다 사람이 머리가 없어지고 자유를 잃고 난 다음에 거수기에 불과해진다는 거죠. 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공화제에 적당한 인간만이 탁월한 인재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문제가 탁월한 인재의 소멸,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뒤집으면 르네상스는 뭐냐 하면 탁월한 인재가 발현될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1400년인데 그로부터 1500년, 1530년까지 150년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빅뱅이 탁 터집니다. 탁월한 인재들이 진짜 밤하늘에 무수한 별전을 확 쏟아지죠. 저는 한국이 이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무명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BTS 뭐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음악, 미술, K-팝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8년 만에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이번에 보면 훨씬 더 화려할 겁니다. 그게 음악, 미술, 예술 분야가 아니고 그 다음 문학이 먼저 나왔죠.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건데 적어도 뭐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150년,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게 빅뱅이 딱 그때 한 번입니다.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빅뱅이 지금부터 문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부 그 다음에 한 100년 이게 아닐까. 정치적으로는 시민적 휴머니즘이고요. 그런 식의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탁월한 이제 끝에 보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문명적인 창조의 빅뱅을 만났듯이 한국에서 지금 인류 르네상스 동서양 문명이 합해가지고 탁월한 인재가 출현하고 있고 또는 교육이나 우리가 정책이 탁월한 인재를 거기 생성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학습사에 인재 발굴 역량 강화 인류문 탁월한 브릴리엄 마인드스 이게 타키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6세기에 거기 피렌체 인문주의자들의 이야기 아니고 누구를 재발견하냐면 거기 1세기, 2세기 로마사를 쓴 타키투스가 있었거든요. 타키투스의 언어가 탁월한 인재가 융성하던 시대가 로마의 공화정으로 보거든요. 그게 한 그 10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그게 5세기에 망했고 15세기니까 10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피렌체에 다시 출현한 거죠. 브릴리언트 마인드스가. 그게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브릴리언트 마인드스 출현하는 게 아닌가. 그 K-팝 뭐 그다음에 문화 그 K-인스티튜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앞으로 이러지 않을까. 그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밑에는 한번 다시 읽으면 발전국가는 정부 관료제 인재 발굴과 역량 강화 이걸 통해서 국가 발전이었다면 역량국가는 민간 공공에서 국가 차원 지원으로 탁월한 인재의 배출 이걸 통해서 국민 역량 정진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면 뭐 K인스티튜트는 K민주주의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1인당 5만 불 경제 국민 역량으로 그 누구나 살만한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인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량국가를 개념 정의는 그렇게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탁월한 인재들의 출현으로 개인 역량, 제도 역량, 공동체 역량을 증진을 바탕으로 국민 역량 증진하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인류 선도국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크게 범주로 보면 개인 역량, 제도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결국은 탁월한 인재가 국가 발전을 넘어가지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이니까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왕영민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한 건데, 만약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델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넘기겠습니다. 이건 거기 아마 김기찬 교수님이 만드신 거죠. 다이아몬드 모델. 거기 하버드의 누구죠? 그 다이아몬드 모델 말고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김연수 박사님이 350만 명의 일자리 창출 그 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넘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역량 모델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도구적으로는 지금 AI가 그러니까 전략적 도구로서 AI를 어떻게 정책 발굴, 대안 설계, 행정 운영에 활용할 건가, 그 역량 강화가 어떻게 이어질 건가, 이런 걸 저희 인재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프레임워크고 지금 우리가 역량 모델로 하면 문제인식, 인과관계 설명, 그다음에 이게 재설계를 하고 그 예측과 위험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로 지금 저희들이 특히 우리는 이네이블링 한다는 게 국과장들이거든요. 정치 결정을 하는 정치 결정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실 차관들이 결정을 하면, 의사 결정을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과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땅으로 내려와서 작동하게 이네이블링 할 수 있으려면 그게 그 뭐 국장들, 과장들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 회사의 역량 모델은 이네이블링 하는 계층, 국과장들, 그 사무관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희가 지금 역량 국관으로 한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1, 2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네. 결국은 다시 원점을 굳이 에스모 글루를 빌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에스모 글루 관점에서 시작했으니 그렇게 하면 강한 시민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그냥 거기 주나라 이후로 강한 국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강한 시민사회, 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건데, 국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인사행정의 핵심 과제도 결국은 첫 번째는 강한 국가에서 관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인데요. 그럼 K인스티브는 국가가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국민이 하려면 이럴 때 국가가 어떻게 민간을 지원해 가지고 국민 역량을 향상시키느냐, 그건 결국 강한 국가의 임무는 강한 시민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거다. 그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K인스티브를 위해서 국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정리하면 역량 국가는 강한 국가, 강한 시민사회. 동아시아는 본래 강한 국가입니다. 강한 시민사회, 강한 시장, 강한 민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 좁은 해랑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상호 의존성이고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되고, 그걸 대외적으로 보면 K인스티브,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인류 레네상스라든지 K인스티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세원 원장님은 우리 포용과 혁신, 처음 태동할 때, 사무총장을 했었죠. 그리고 사무총장 아닙니다. 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뭐였죠? 예, 거기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때 정책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 아닙니다. 그랬었구나. 네. 정책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전부터도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겁니다. 나오게 된 건 우리 포용과 혁신과 관련이 깊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특히 이 역량 국가론이 그런 포용과 혁신과 아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는 핵심 개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김기찬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 대학의 국제총장으로 지금 있으시고, 세계 중소기업 학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이 안트르프너십, 특히 기업의 안트르프너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좋은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토론문을 공유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우리 임채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크고 방대한 내용이라 제가 잘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우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양 국가라고 하는 게 뭘까? 저도 이걸 우리 성경영 총장님한테서 많이 배웠던 건데 영양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범한 백성이 비범한 성과를 내게 하는 국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들을 때도 저는 임채영 교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르네상스 어떻게 문명이었다면은 저는 이 르네상스 문명을 15세기 르네상스 문명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문명하고를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의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 때 노동하던 인간을 띵킹맨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바꿔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켜 가는 것 이런 게 우리 15세기의 르네상스 문명이었다면 지금 최근에 영양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저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2024년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모 글루고요. 그래서 이 에스모 글루는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가장 핵심이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작동하는 국가는 성장을 했고 제도가 성장하지 않는 국가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데 저는 이때 제도를 주로 이제 피드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빠른 제도가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성장을 했고 제도가 죽어 있는 국가,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제도가 느리거나 죽어 있는 나라들은 관료적인 나라는 성장을 못했다는 게 에스모글루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다음에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사람이더라 하는 게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다 슈페테리안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 이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성장하더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임채원 교수님 주로 에스목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2025년도에 슈페테리안 이야기가 좀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지금 임채원 교수님 이야기하실 때 이 아시아의 국가 이거는 저는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 반대말은 이제 패도 정치인데 사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가 작동하는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느냐, 어, 이, 의로운가 또는 예, 사양지심이 있는가, 뭐 시비지심이 있는가, 뭐 이런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또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영양 국가의 개념들을 저는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는 제도가 포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2025년도는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람의 초점을 두었고요. 우리 동양식 왕도 정치는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공감과 기반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민수, 사람은 무리고 백성은 무리고 군주, 임금은 배다. 그래서 사람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이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왕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패도 정치를 하면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큰 이
국가로서의 지금 희망이 보이는 부분은, 야, 대한민국은 뭔가 이게 자본의 미국도 아니고 파워의 중국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없으면서 매력과 공감으로 만들어내는 K 문화, K 이니셔티브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잘 살릴까 하는 게 저는 2026년도 1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의 성장을 대전환하겠다 했을 때 네 번째를 이런 하드 파워에 의해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성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K 이니시어티브에 맨 처음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어, 임채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니셔티브를 엔진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엔진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AI가 만들어내는 엔진. 그것을 저는 AI 이니셔티브라고 보고요. 사실 이 AI 이니셔티브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이게 수출로 보면 한 100천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천조 가지고 천조에 매몰돼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고 인플레이율이 한 2%, 3%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K 이니시어티브 같은 경우는 뭐 김치, 문화, K 에듀케이션, K 학원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중소기업에 많이 관련돼 있고 소상공인들에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면은 K 이니셔티브의 고객은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저는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 10억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면서 아시아와 인도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여성이고 청년이고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 한 10억 명이 대한민국을 키워줄 수 있는 이 역량의 힘이 K 이니셔티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까 임채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르네상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15세기는 메디치 가문이 만든 이니셔티브는 어, 이 노동하던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 것, 예. 이 레이블링 맨을 띵킹 맨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려고 하는 신르네상스는 매력과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이니셔티브고, 원래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다면은, 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K 문화가 만들어내는 게 한 300조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밑에 정리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15세기 영양 국가는 중세 국가냐, 르네상스 국가냐. 그 중세 국가와 르네상스 국가의 차이는 중세 국가는 사람을 노동하게 하던 것이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면은 르네상스 국가는 노동하던 사람을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명들인데 이때 문명이 아까 우리 임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똑똑한 사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이 21세기 영양 국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르네상스 국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 시대가 오면 올수록 어마어마한 권력은 하이테크에서 나오지 않고 공감과 하이터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영양 국가로서 킹덤은 아니지만 사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에 의해서 명령하거나 권한에 의해서 명령하는 킹덤이 아니고 팬덤을 만들어내는 역량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K 문화라든지 K 팝이라든지
이게 한 10억 명이 있는데 이 10억 명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K 인류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의 국가 유형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킹덤 국가와 팬덤 국가로 나누는데 킹덤 국가는 자본이나 파워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국식이나 중국식이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한다는 것들이 사실 이걸 K 매력 또는 매력 자본, 공감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저 US 월드 리포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K K 파워, 국가 파워를 6위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6위에서 대체로 유센 월드 리포트 국립평가에서 한국이 6위인데 중요한 것은 매력으로 성장해왔던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앞에 있는 국가들은 어, 자본과 자본과 파워에 의한 그런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역량 국가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원래는 만들었던 건데 한번 좀 더 제안해 드리면 사실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 국가다. 뭐 포용적 혁신 국가인지 혁신적 포용 국가인지 이 중에서 저는 혁신적 포용보다는 포용적 혁신 국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신르네상스 문명으로 가는데 이, 이 K 이니시어티브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뉴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책은 많이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 큰 정책을 만들 때는 도천지 장법이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려면 이 법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고 하늘이 도와야 되고 지리적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야 될 궁극적인 북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용적 혁신 국가의 저는 목표를 신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딜 정책을 신뉴딜 정책으로 가져온다면은 이 지금 릴리프 해야 될 것이 뭘까? 리커버리 해야 될 게 뭘까? 리폼 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K 이니시어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역량 국가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K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것은 K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K 파업 플러스 K 정치, K 경제, K 관광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K 이니시어티브가 잘 되면 대한민국에 2,500만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2,500만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한 1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은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데 K 관광 같은 걸 할 때 그냥 관광만 하면 해외 관광객 1인당 1,500불 정도가 쓰는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K 정치, K 경제를 넣어서 한국이 성장하던 모델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고부가 가치의 2,500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피크 코리아의 문제를 피버팅 코리아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낍니다. K라고 하는 K 체험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건데 우리 저 문화 마케팅에서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을 정동화 이렇게 부릅니다. 정동화라고 하는 것은 정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뜻에서 정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정동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보면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체험이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 한글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K푸드의 시장 해외 수출 증가율이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송대학교 조리학과의 경쟁률이 33대 1이고 또 요즘 뭐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우이대학이라고 국립대학의 이 한국과 경쟁률이 70대 1이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에 넘어 들어서게 된 거죠. 외국인 비율이 5.0이 넘어서게 되면 다문화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의 3.2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폭발적인 이런 K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따라가고 있더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요즘 K 이니시어티브는 워낙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I 이니시어티브와 별도로 대한민국 엔진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AI고 하나는 K 이니시어티브다. 그래서 매력과 공감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작동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은 K 이니시어티브의 연료는 공감과 매력이고 AI 이니시어티브 엔진의 연료는 AI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 이니시어티브의 수용자는 K 인류이고 인류를 저는 한 10억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700만 명의 해외 디아스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신르네상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그래서 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에 가야 될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밑에 부분은 우리 지난번 전북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 선경영 총장님이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런 걸 좀 써보면 아, 첫째 이게 어, 큰 이 북극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K 이니셔티브,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정책 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신르네상스 문명을 만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양 국가를 통해서 로 가려면 매력의 문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답은 포용적 핵심 국가이고 이것은 30만 년 전부터 인류가 만들어갈 이 역사의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힘 중심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전 세계가 동경하며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의 문명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국가인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그림에 좀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